자, 배치 및 평면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치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 대지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안에 건물을 얹히고 그리고 진입로가 어떻게 되고 건물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 정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어, 기능면으로 본 주거 공간의 분류. 이건 굉장히 좀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은 같이 생활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리고 손님이 와야지 응접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곳. 개인 생활을 위한 공간은 뭐 침실이나 서재, 웬만하면 혼자서 또는 이제 두 명 정도 있는 그런 공간, 개인 생활입니다. 가사 작업은 뭐 주방, 세탁실, 그리고 위생 공간은 욕실, 화장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개념 잡기에서 보시면 조금 개념은 다른데요. 생활 행위에 대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며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완전 기본은 인체 동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싱크대를 하나 계획을 한다고 해도요. 옆에서 봤을 때 사람 키가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보고 조금 구조가 이상한가요? 이렇게 설거지해요. 그러면 이제 한 850에서 900 정도 요 정도의 높이를 해야 적당히 허리를 숙이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높이를 생각할 때 인체 동작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에서 독립성이 가장 확보돼야 되는 곳은 침실이나 서재죠. 개인적인 공간. 거실이라던가 뭐 부엌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라서 독립성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의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먼저 코어형은 평면적 코어가 있고요. 설비적 코어가 있고 구조적 코어가 있습니다. 일단 코어라는 것은 뭔가 핵심 뭐 그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갖춘 어떤 설비적 부분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코어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탑상형 아파트 또는 타워형 아파트 같이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고 각 세대가 Y형, 미음자, 십자형으로 배치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한다고 볼게요. Y자 형태라면 건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탑상형으로 봤을 때요. 그럼 이 중간 부분에 엘리베이터 홀, 뭐 계단 등이 집중되는 것, 그런 것들을 평면적 코어형, 코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중간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 뭐 어떤 탑상형 이런 주상복합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서 이런 욕실 같은 것들, 계단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들은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배관이잖아요. 배관이 일자로 내려와야지 좀 경제적인데 10층은 예를 들어서 욕실이 여기 있는데 9층은 욕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8층은 욕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가게 되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구배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사도.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버리면 그 경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 곳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10층도 여기가 화장실, 9층도 여기, 8층도 여기, 7층도 여기. 그래서 일자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공사비 또는 생활할 때 뭐 이런 물값 이런 것들도 약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코어, 내진벽 등을 집중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탑상형 건물에서 외부로 이렇게 기둥을 쭉 놓듯이 이 구조적인 보강을 이렇게 외부로 하게 되는 것, 이런 형태를 많이 택하게 되는데요. 이게 튜브형입니다. 튜브형. 튜브처럼 중간은 구조적으로 비어있고 테두리 쪽으로 내진 벽들을 집중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강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만약에 뭐 10층은 테두리의 구조적 강도를 세게 하고 이럴 리가 없겠지만 9층은 또 중간에 강도를 크게 하고 이래버리면 구조적으로 이게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강도를 세게 해주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튜브형이라는 그런 이렇게 명칭도 있고 그래서 내진 벽들은 바깥쪽으로 집중 배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조적 호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의 형태입니다. 계단실의 형태가 아니라 복도의 형태 요거를 나눠놨는데 일단 계단실형과 편복도형과 중복도형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단실형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평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이렇게 판상형이죠.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입구가 딱 하나 있어요. 1호와 2호 사이에 입구가 하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단실을 하나를 통해서 양쪽의 세대가 보고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왼쪽은 1호, 오른쪽은 2호 이렇게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계단실형입니다. 또 지금은 조금 많이 개념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뭐 3세대에 2대 이런 식으로 가던데 우리 그 전 약간 한 10년, 20년 그 사이에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선호했었죠. 계단실에서 복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계단을 잘 통하진 않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딱 내리면 두 세대만 직접 들어가는 거.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보가 좋고요. 공용 통로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 공용 통로라는 것은 복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도가 얘는 없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줄고 채광이나 환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입구가 하나고 1호, 2호 이 옆에 입구가 하나고 3호, 4호 이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실은요 다 남쪽을 보고 있어요. 싹 다.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에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복도형이라는 것은 이거랑 조금 개념이 다르게 복도를 한쪽에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선호하는 형태는 아닌데 한 2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형태의 건물들을 많이 사실 지었었어요. 편복도형. 각 세대에 출입하기 위한 복도를 한쪽에 설치한 형태, 엘리베이터 한 대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렸더니 우리 집이 여긴데 남의 집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한쪽에 복도가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렵고요. 그리고 한 대를 너무나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을 안 거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창이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선이 부딪힐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보가 이 계단실형 또는 홀형에 비해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어려운 거 중복도형입니다. 중앙에 복도를 두고 양쪽에 세대를 설치한 형태입니다. 이건 대지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좁은 대지에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확보는 편복도형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난 여기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세대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보통 뭐 방위 잘 안 따지죠, 사실. 그래서 조금 싸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 그 호텔은 여기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호텔이 보통 이렇게 중복도형이죠. 중앙에 복도가 있고 양쪽에 몇 호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맞는 아파트 평면 형식은 아까 그 중에 고르면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그나마 양호합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아파트 평면인데 여기서 단독주택 아니냐 이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 3개 중에서 그나마 양호한 거. 일단은 계단실형이죠. 그리고 통행부 면적이 작아요. 복도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이용하기가 편하고 좁은 대지의 집약적 주거는 아파트는 전부 다 가능해요. 편복도든 중복도든 계단실형이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집약적 주거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다 톡한다고 이걸로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실형이구나. 다른 거에 비해서 프라이버시가 좋구나.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공동주택 배치에서 인동간격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동간격이라는 것은 1동, 2동 그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요소와 가장 먼 것이지 뭐 다 멀기는 멀어요. 그렇지만 가장 먼 것,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1조와 뭐 채광 비슷한 개념이죠.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좁아버리면 이렇게 햇빛이 이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낮에 가봐도 이렇게 그늘진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풍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 이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은 여기 한강뷰가 있어요. 한강뷰. 어차피 뒤에 가면은 이게 6m든 12m든 한강뷰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상관이 그나마 제일 없다라고 봤을 때 경관이 가장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 형식에 의한 분류인데요. 단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봤을 때 어떤 형식인가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는 단층형이 우리는 제일 많아요. 한 개 주거에 한 개 층. 그냥 한 층에 한 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복층형은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거실을 좀 높게 쓰고 밑에 주방이 있고 위에 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층을 이렇게 하나가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복층형이고 더 심각한 경우는 세 층을 한 주거가 쓰는 경우에는 트리플렉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층을 듀플렉스라고도 부르고 메조넷 또는 마이조넷 영어로 만약에 나온다면 메조넷
또는 마이조넷이라고 나올 거예요. 또는 듀플렉스, 두 개가 있는 거. 근데 세 층이 걸쳐 있으면 트리플렉스, 영어로 봤을 때 2층 이상이 걸쳐 있는 것이 복층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스키플로어형은 건물 각층 바닥 높이를 일반적인 건물같이 한 층만큼 높이는 게 아니라 반층씩 올리는 거예요. 요즘 그 주차장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층이면은 계단을 반만 올라가서 또 주차장, 또 반만 올라가서 주차장, 이런 식으로 층 자체를 스킵시켜버리는, 이렇게 엇갈리게 해버리는 형태를 또 많이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 지금은 이런 형식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내렸어요. 한 20년 전 내렸더니 반층을 올라가야 걔네 집이고 반층을 내려가면은 남의 집.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층에 한 번만 서는, 2층에 한 번.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스키플로어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매층 안 서기 때문에 이 장소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뭐 다른 슬로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한다가 아니라 잘 안 할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단위 주거 형식 중 플랫형, 한 층에 하나만 쓰는 거, 옳은 것은 단위 주거가 두 층, 이것은 복층이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단위 주거가 한 층만 되어 있는 것으로 평면 계획과 구조는 단순화, 단순화입니다. 일단 한 층만 되어 있는 거 맞았고, 이게 층이 엇갈리게 되면은 굉장히 설계가 좀 복잡해져요. 스키플로어 형식 같은 경우에 또는 이렇게 복층형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은 좀 단순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아닌 거. 자,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보는데요. 복층형 공용 통로 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는 복도가 덜 생기기 때문에 좀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층을 내가 다 쓰기 때문에 층마다 공용 통로가 필요한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상하층의 평면이 똑같아 평면 구성이 자유롭다. 평면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복층한다고 해서 위에 거랑 밑에 거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 일단 2번은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지층 수가 적어지는 건 맞아요. 이 두 개의 층을 잠깐요. 이 두 개의 층을 뭐 이렇게 거실이 있으면 위에는 방, 밑에는 주방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3층, 4층을 쓴다면 3층에만 설 수 있어요. 물론 설정을 4층에도 할 수 있겠지만 해서 층수는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계 단위가 2층 이상 이것이 듀플렉스 또는 마이조넷형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뭐 다른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층에 대한 설명. 자, 그리고 동선 계획 한번 볼게요. 동선 공간 내에서 사람이나 물품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선, 남기는 자취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선, 그것이 움직이는 선, 동선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것은 보통 속도, 빈도, 하중인데요. 이게 NCS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자료에서는 또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른 NCS 자료 봤더니 조금 내 설명이 다르더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자, 먼저 속도가 중요해요. 바로 가는 겁니다. 최단 거리로 이동하도록. 공간 계획 시 사람이 얼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빈도.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짧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기를 하루에 한 번 써야 되는데 저기 뒤에 돌아가서 어디 숨겨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잘된 동선 계획이 아니죠. 예를 드는 겁니다. 또는 뭐 나는 주로 서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3층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좋은 동선 계획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에 따라 거기는 짧게, 많이 안 쓰는 것은 좀 멀게 이렇게 동선을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인데요. 움직임의 무게를 좀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예를 들 때 한 번씩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도서관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책을 쌓아두는 수장고가 있고 열람하는 공간이 있죠. 책을 그냥 한 층만 쌓는 게 아니라 엄청 높게 쌓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열람실을 안으로 놓고 이 수장고를 밖으로 빼라.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 옆에는 그냥 대기 공간, 여기는 수영장인데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강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건데 마음대로 이걸 바꾼다던가, 물론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 구조적으로 하중이 실리는 것은 미리 공간을 분리해서 써야 되고요.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뭐 병원이라던가 이럴 때 거기는 미리 이 테두리, 슬라브를 보강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다른 기준에서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핵심 키에 보시면 수평 동선 계획과 수직 동선 계획의 고려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수평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특히 빈도가 높은 것을 짧게,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는 분리시킨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교차는 피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뛰고 노는 놀이방 그 옆에 서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는 집중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분리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고, 물론 그것은 좀 아이가 컸을 때 문제죠. 아이가 어릴 때야 항상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공간과 조용한 공간은 좀 분리시키고, 또 밤에 쓰는 공간과 낮에 쓰는 공간은 좀 분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교차를 피하도록 해주시고요. 공간의 연출에 의하여 바닥면에 높이차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벽을 막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차가 있으면 왠지 여기는 다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느낌이지 실 구획을 안 한 거는 맞죠. 그래서 심리적인 공간 분리가 이 바닥의 높이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선은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원활하고 단축하고 편리하고 필요를 감소하고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짧게 한 것이 좋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직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인데요. 수평 동선과는 상대적입니다. 높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층 사이 연결, 그리고 이동을 위한 공간, 보통은 계단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걸 거예요. 기본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원활한 수직 동선의 해결이 매우 중요해요. 엘리베이터도 좀 많이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자, 그리고 계단을 계획하실 땐 이용자 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의 폭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계단을 어린이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성인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붙잡는 게 굉장히 필요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육체적 상태에 따른 사용상 안전상의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벽에 이렇게 손 핸드레일 같은 것들을 양쪽에 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는 계단은 미끄럼 방지는 꼭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가 아니라 항상 당연히 기본돼야 되고요. 난간의 안전성, 이게 지금 가끔 잡는 게 아니라 거의 매달려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고 방지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위 공간 계획 보시면 주택 평면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일조,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그리고 통풍이 되도록,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조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도로와의 관계,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관, 그리고 이웃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다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고, 각각의 주택은 분리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엌이나 화장실에 배관을 쓰는 거는 가능한 한 모아서, 우리가 요즘이야 뭐 넓게 가도 이런 구배가 덜 나와도 덜 막히고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화장실이 부엌 근처에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주방과 붙여서 배관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계획 과정 중 문제 봅니다. 건축 계획 과정 중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렇게 말이 길기 때문에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평면 계획은 일반적으로 동선 계획과 함께 당연히 돼야 되고요. 평면은 2차원적인 공간이지만 인면이나 수평적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면 설계의 수평적 크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인면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벽체의 높이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평면에다가 뭐 실링 하이트 뭐 2400, 뭐 이런 식으로 실링의 높이, 천장의 높이를 넣어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개도라는 게 있어요. 전개도. 이렇게 바닥에는 걸레바지가 있고, 몰딩이 있고, 창이 이렇게 있고, 마감재는 뭐고, 이렇게 인면을 평면적으로 그리기도 한다라고 이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의 배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면 안방 근처에 아이 공간이 있어야 바로바로 케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드레스룸이 붙어 있다던가 욕실, 부부 욕실이 붙어 있다던가 이렇게 어떤 행동에 따라서 같이 엮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생활하시는 분을 좀 배려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면 계획 시 공간 규모와 치수를 결정한 후 각 공간에서 생활 행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잠을 잘지 밥을 먹을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식탁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반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어떤 생활을 할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되게 말이 길죠. 천천히 읽어봐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자꾸 이거를 까먹고 1번이 맞다고 찍어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볼게요. 자, 먼저 1번 주택의 평면 계획은 먼저 주택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각 실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규모가 만약에 뭐 내가 30평대일 수도 있고 20평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실이 약간씩 작아져야 되거나 커져야 되거나 그런 말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공간의 계획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또는 부분에서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다.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실의 상호관계가 깊은 것은 격리시키고 깊은 것은 깊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침실에서 욕실이 한 개 붙어 있으면 자다가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근데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복도 지나서 막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격리가 아니라 인접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반되는 것은 격리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상반적인 것은 뭐 되게 시끄러운 공간과 집중해야 되는 조용한 공간을 격리시켜서 좀 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3번 틀렸고요. 주택 내에서 공동 공간은 거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식사실, 같이 TV 보고 약간 이렇게 밥 먹고 TV 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공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주거 공간의 구성.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공동 공간은 거실, 식당, 응접실, 개인 공간은 침실, 소재, 작업실. 조금 설명이 덜 돼 있다 뿐이지 뭐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은 부엌에서, 세탁실에서, 다용도실에서 가사노동, 그리고 위생 생리적 공간은 욕실, 화장실, 통행 공간은 현관, 복도, 계단.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과 인면, 기계, 위생, 전기 설비 등은 당연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코어란 무엇인가 라고 말로 설명을 했죠.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코어라고 하는데 동선과 설비가 집중된 부분이며 고층 빌딩의 경우 수직동선, 엘리베이터, 계단, 그리고 설비는 위생 설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계 설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위생과 기계, 예를 들어 욕실, 물을 쓰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이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2층은 여기 있고 2층은 여기 있으면 배관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욕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로 배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기계 배관도 마찬가지. 에어컨 배관도요. 여기는 에어컨이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있고 물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최대한 가까이 인접을 시키면 이 배관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조적인 거 튜브 구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외부 쪽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내진벽, 내력벽, 힘을 받는 벽들을 외부로 배치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 코어, 설비적 코어, 그리고 동선의 코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실별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실은 가족 중심의 단란한 생활을 위한 장소고요. 가족 전체를 위한 융통성 있는 공간입니다. 다목적 공간. 융통성이 없는 건 여기서는 밥만 먹어야 돼요. 또는 여기서는 뭐 TV만 봐야 돼요. 근데 거실은 뭐 같이 놀다가 간식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오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공간이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거실은 일조와 전망이 좋은 남쪽 또는 남동쪽 또는 남서쪽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정남향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남동과 남서가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남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에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남서는 어차피 오후에만 집에 있을 거니까 남서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약간 그냥 들리는 말로는 남서 쪽이 좀 덥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많이들 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현관, 복도, 계단 등의 출입 통행 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게 좋아요. 막 크게 돌아간다거나 또는 방을 지나서 현관에 가야 된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바로 복도에서 바로 거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죠. 거실 규모는 가족 수, 뭐 가족 구성 비슷한 개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가, 아니면 엄마, 아빠랑만 사는가, 아니면 나만 사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거실 규모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주택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실도 같이 좀 커지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침실은 취침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방음 재료,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음 재료를 사용하여 조용하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침실은 항상 부모가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좋아요. 좀 크기 전까지는. 크고 나면 독립된 걸 좋아하겠지만 어릴 때는 항상 이렇게 소리 듣고 바로 케어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해야 되고 주간에는 낮에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것을 겸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로 조성을 하고요. 노인실, 어른들은 무릎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낮은 단도 굉장히 높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도 지나갈 수 있도록 높낮이 없이 해야 되고 1층이 적합하겠죠. 계단 올라가시기 힘드니까. 그리고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면서도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한 번씩 노인실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함정이 약간 있어요.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저기 구석에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구석에 혼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고 다 같이 하되 조용한 장소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엌. 부엌은 능률적인 작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씻고 조리하고 가열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배추를 한 단 사왔어요. 이걸로 국을 끓일 거예요. 저 먼저 배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비해서 씻어야 돼요.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되겠죠. 칼로. 그런 다음에 끓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놔요. 배선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도 내가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주택의 부엌에는 작업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나 디귿자일 경우에 존재를 하는 거지 사실 일자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삼각형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배추 꺼내서 씻고 끓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좀 짧을수록 능률적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배선 때는 음식을 내놓는 건데 이 작업과는 좀 약간 거리가 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탁에 내놓는 거. 요거는 지금 작업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이 아니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부엌의 유형입니다. 오픈 키친, 그냥 칸막이 없이 부엌이 그냥 개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 그 식당에 가셔도요, 오픈 키친이라는 게 있죠. 안에서 뭐 만드는 게 다 보이는 그런 키친을 오픈 키친이라고 하고요. 아일랜드 키친은 요즘 되게 많이 하죠. 여기 중간에 아일랜드 작업대가 하나 있어요. 섬처럼 동 떠 있는 거죠. 취사용 작업대가 하나의 섬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인덕션도 있고요. 후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일랜드 키친. 그리고 별표 키친 네트. 너트 아니고 네트. 키친 네트. 작업대의 길이가 2m 내외. 굉장히 작은 거예요. 2m면. 거의 간이 부엌입니다. 사무실이나 독신자용 아파트에 혼자 살 때, 크게 요리 많이 안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용어가 조금 특이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작업대 배치 유형, 주방 작업대죠. 이렇게 일자로 배치하면 1열형이고요. 서로 마주보면 병렬이고요. 니은자로 보면 L형이고 디귿자는 디귿자형이고 생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1열형은 작업대를 일자로 벽면에 배치. 부엌이 좁은 경우에 많이 써요. 3m를 넘어가면 좁은 건 아니죠, 일단. 그리고 너무 길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넘지 않도록 계획해야 되고요. 병렬형은 이렇게 작업대를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식당에 들어가면 되게 많이 있죠. 양쪽 벽면에 작업대를 마주보도록 하는 것으로 바로 몸만 탁 돌리면 바로 다른 이렇게 개수대가 있다거나 조리대가 있다거나 몸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거, L자형. 작업대를 인접한 양면에 L자형으로 배치한 형태고요.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 작업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형식. 그리고 디귿자형은 작업대를 인접한 세 벽면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대규모에 주로 사용되는 게 디귿자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부엌 가구의 배치 유형 중 양쪽 벽면에 마주 보도록 답 나왔죠? 병렬형. 뭐 이런 겁니다. 마주 보도록 해서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주택의 단위 공간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위 공간 계획, 소규모 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 그리고 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네요. 교재에서도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아까 이 밑에 거랑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없애버리세요. 이 안에 이거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는 부분. 우린 이 네 개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단위 공간 계획, 옳지 않은 것은. 자, 거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가 정사각형보다 가구나 실의 배치에 유리해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소파 한 개 놓고 나면은 굉장히 좁기도 좁고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되면은 소파를 꽉 채워서 놓고 TV를 꽉 채워서 놔요. 그러면 여기는 통행이 가능하고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고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은 부엌과 근접하면 좋죠. 바로 이렇게 서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었고요. 거실은 통로로 쓰이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현관에서 먼 곳, 안 된다 그랬죠. 현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평면상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거실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쪽 넣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집이 좁은데 안으로 넣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 봤을 때 이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라고 보고 3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고요. 침실은 소음원이 있는 곳은 피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 이 밑에 있는 설명이 위로 올라왔었구나.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됐네요. 위쪽은. 자, 식당에 대한 배치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식당. 다이닝 키친과 리빙 다이닝과 리빙 다이닝 키친. 결국에는 리빙과 거실과 다이닝, 식사실, 키친, 주방을 어떻게 섞었는가입니다. 일단 다이닝 키친은 식당과 키친, 주방을 더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엌의 일부의 식사실. 노동력이 절감된다. 이게 들고 나르는 그런 일들을 바로 가까우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일을 좀 덜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리빙 다이닝은 문자 그대로 거실 한 켠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거실 한 부분에 식탁을 설치하는 형태고요. 작업 동선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들고 서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가게 된다. 라고 보시고, 리빙 다이닝 키친 다 있는 거죠. 거실 안에 식당, 식탁 있고요. 주방 있어요. 이게 거실이에요. 원룸 같은데 많이 쓰죠. 소규모 주택에서.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 다 있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소규모 주택에 많이 쓰고 거실 안에 리빙, 부엌, 키친, 다이닝 다 있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에 답이 있어요. 부엌의 식사실. 그러면 다이닝과 키친 어딨나요? 2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현관. 현관은 대문이나 도로와 가까운 곳이 좋다.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의 바닥 높이 차는 120에서 200mm가 적당하다입니다. 요즘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바닥 난방을 하는 호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캐리어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일자로 딱 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여기 그냥 쫄대 같은 거 하나 있고 현관과 바닥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은요.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고요. 바닥 난방을 하게 되죠. 현관에는 안 하고 거실에는 바닥 난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방 높이만큼 신발 벗고 으쌰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난방 높이가 한 12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고, 약간 이런 먼지 부분도 약간은 낫대요.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중문이 있으면 훨씬 낫겠지만 없을 때에도 단차가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는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캐리어도 으쌰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뭐 장단점이 있죠. 넓은 공간감과 밝고 깨끗한 느낌이 나도록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상으로 배색을 하면 현관이 더 넓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대신에 바닥은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어둡고 칙칙한 색으로 계획을 하시고, 마감재는 유지 관리가 쉬운 타일, 인조석, 천연석 등 보통 물 청소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현관 문제. 또 말이 긴 거는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 맞는데 하나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관은 주택의 첫인상, 좋은 말,
도로가 가까울수록 좋고 형태가 좀 길쭉하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좀 납작하면 밖으로 나올 것이고 약간 이런 것들에 결정이 되는 거. 그리고 조명은 부드러운 확산광으로 구석까지 밝게. 뭐 좋은 말이죠. 현관의 벽체는 고명도, 바닥은 저명도. 반대로 적어놨네요. 벽은 밝으면 좋고요. 바닥은 어두운 게 좋아요. 오염을 이렇게 입었을 때, 뭔가 때 묻었을 때 닦아야 되는데 너무 밝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워낙에 또 밝게 바닥을 또 많이 하시긴 하는데 계획의 기본 개념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현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택 외부와 내부의 연결 기능, 통로죠. 그리고 위치는 도로와 가깝게 대지 형태 같은 거 나왔고요. 현관의 크기는 접객의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크게 한다. 이 말도 안 되죠. 현관에 들어와서 뭔가 접객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지 거기서 막 밥 먹고 쉬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현관 옆에 팬트리 같은 거 둬가지고 크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단높이는 120에서 200, 뭐 좋은 말 3번 틀렸고요. 자, 단지 계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우리 문제에 좀 많이 나와서 또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택의 단위, 그 미국의 페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단위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아파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 주택지의 단위, 이거는 딱 맞아서가 아니라 문제에 많이 나와서 제가 별표를 3개나 해놨습니다. 자, 먼저 20호에서 40호의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이 20개에서 40개 되면은 그 안에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터가 하나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놀이터가 필요한 20호, 40호 정도의 작은 규모. 이것이 인부구. 발로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것이 10배 정도 된 거예요. 곱하기 10. 400에서 500호.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몇 명 있어서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치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얘는 근린 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커지면서 1600에서 2005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페리가 얘기한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해요. 근린 주구에는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단위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근린 생활권에서 봤을 때 주택지 단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지금 40호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주택지, 이것이 10개 모여서 근린 분구, 이것이 제곱수가 돼서 근린 주구 이렇게 되는데 가로 구역은 그냥 뭐 어떤 말 그대로 가로 구역 정비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도로에 관련된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주택지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린 분구에 해당되는 거. 가장 기본이 40에서 50인 인보구고요. 여기에 곱하기 10 정도를 해서 우리 400에서 500호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린 분구. 그리고 근린 주구가 돼야 초등학교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유치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인보구는 이게 40에서 50이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할 때는 좀 작은 수로 구하세요. 작은 수로. 그래서 100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작은 수 20에서 40호, 40을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100은 너무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단위라 그랬잖아요. 20가구가 살면은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워낙에 또 땅덩어리가 넓은 그 땅이고 우리나라는 좀 좁고 약간 개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외울 때 40에서 50도 괜찮고요. 20, 40도 괜찮아요. 대신에 기준을 40을 기준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주거 단지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근린 주구였고요. 인보구가 놀이터, 근린 분구가 유치원. 이렇게 봤을 때 한 단계씩 올라가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인보구에 유치원을 보내놓고 이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한 번씩 계시는데 한 번 더 이 위쪽에 있는 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하셔야 이 문제는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